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서 참 안타까웠죠. 상식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이제 구제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에만 일단 구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난에 벙어리 낸가슴 앓듯 고민했던 또 허탈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정상의 기회로 될 수 있길 좀 바라봅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 수십 년 전 대선 캠페인에 사용됐던 말이기도 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서민들, 주변 사람들 말할 때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이 내놓은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약 2만 명이 넘는 분들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보면 나는 보통사람 수준에 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해당 보고서 작성한 담당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이제 곧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인터뷰 시작되겠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대책, 정부 혼자선 버겁습니다. 정부 대책이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기도 할 텐데요. 오늘 경제 도민의 시간에 짚어봅니다.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말 양파 껍질 벗기듯이 파볼 때마다 많이 나왔습니다.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여러 이런 채용비리 문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고요. 어제는 최영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정 합격자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면, 즉 누군지 명확하게 피해자가 밝혀진다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첫 사례도 나왔는데요. 몇 분이 다시 구제가 됐죠. 이런 사례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나 재판을 통한 피해자 특정이 있어야 된다. 또 채용 관련 서류도 남아있어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둘러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현재 이런 상황들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맡고 계시죠.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채용비리 피해자 밝혀진 8분 올해 하반기에 드디어 좀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취업이라는 것이 지금 거리에는 취업만 한다면은 영원이라도 팔겠다고 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고요. 그렇죠, 힘들죠. 또 최고의 뇌물이 취업이라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 취업 비리, 인사 비리에 연루돼 있고, 이번에 그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최소한 채용 비리 그 피해자가 100여 명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합의, 토대 위에서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 최고의 뇌물은 취업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있었던 일들인데요. 자, 피해자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결국 물론 이제 공공부문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작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를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1월 29일 날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있었고, 그런 것에 이어서 지금 후속 조치로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제를 한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어서 앞서 토대 얘기도 그런 차원에서 해주신 건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정된 피해자, 즉 이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이 사람을 떨어뜨렸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특정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 즉, 그 채용자 그 선발 순위 같은 것이 정해져 있고, 네. 그런데 그것의 순서가 부당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가스안전공사 사례인데, 네. 이것은 이제 특정한 검찰의 그 공소장 및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건데요. 네. 이제 아까 그 공감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의 그 어떤 시점을 네네. 감사 결과로 할 것이냐, 검찰의 기소로 할 것이냐,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할 것이냐에 네네. 대해서는요. 네. 사실 요번에 그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1월에 나왔는데요. 네네. 검찰과 또 채용비리의 피고인 양쪽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감사원의 적발 후 지금까지 구제된 기간만 따져도 이게 상당히 빨리 진행된 건데 또 8개월이거든요. 상당히 빨리 진행됐는데 8개월이 걸렸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일 특정 짓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네. 또 감사하는데 걸리고 또 검찰 가서 걸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대법까지 간다든지 예를 네.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 대부분 대상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복잡한 경제적 사정이 엮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법원의 판결이라는 아주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라는 말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좌절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네. 당의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지금 정부 그렇죠. 지시로 움직이고 있는데 각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규정을 또 신설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조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데 단순히 언론 보도만 볼 것 같으면 금방 이루어질 될 것 같지만 같은데, 예, 사실은 아니고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채용 과정이 각 기관마다 명문화돼 있고 그런데 또 그분을 다시 들어오려면 또다시 그것도 바꿔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 예를 들어보면 지금 많이 이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것 심지어는 모 검사의 폭로전까지 해줬었던 강원랜드의 경우 네. 몇백 명이거든요. 그러면 지원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조건과 과정만 놓고 보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이제 사실은 문제가 이제 제보든 민원이든 뭔가 네. 부정 채용이 발생했을 거라는 것을 수사기관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당의 기관의 주무기관에서 인지해야 될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적발됐을 경우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검찰에서는 수사한 다음에 그것이 기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리고 또 일부는 구속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1심 법원으로 갈 것이고 그런 다음에 확정 판결이 나와서 거기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또 항소라든지 상고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요. 네. 만일 이 절차를 그대로 밟는다 할 경우에 강원랜드에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이게 지금 취업을 위한 젊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게 몇 년을 기다린다라는 건 사실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토대와 합의가 바뀌고 이런 좀 새로운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좀 기관에 따라서 좀 뭐랄까요? 정확한 자료가 남거나 앞서 말씀하신 순위라든지 이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이제 제도 개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그 디지털 최고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인사 자료는 영구 보존한다라는 거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사기록 영구 보존. 네. 네.
보통 사실상 뭐 3년이다 5년이다 뭐 맞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도 이제 할 것이고 사실 요즘은 디지털 자료라는 건 연구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걸 그렇죠. 꼭 창고에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설사 없어진 자료라 하더라도 뭐 파기했다든지 인사 비리자들은 뭐 파기도 뭐 서슴치 않았겠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또 디지털 포렌식의 최고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네. 다 복구가 가능할 거고, 즉 인사에 관한 이러한 채용 비리, 인사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한 관행에 의한 봐주기가 아니라 네. 이거는 범죄다. 네, 그런 그 공감대가 되면은요 그렇게 쉽게 이 위협에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이 여러 은행권 채용 비리 같은 경우도 이 프린터에서 출력됐던 자료, 기록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거 충분히 근거 찾아내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바꾸면 된다. 이런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네. 어제 최영식 금감원장 사의하면서 저희도 속보를 전해드렸었거든요. 좀 네. 충격이기도 한데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채용 비리라는 게 뭐 간단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실 좀 고위층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조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런 거죠.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가장 그 유혹에 빠지는 게 인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치권도 자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네네. 이건 단순히 뭐 그 하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그 청년들을 대상한 입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위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게 되면요. 네네. 아래쪽에서는요. 당연히 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잘못된 행정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조직 문화가. 뭔가를 또 받으면 보은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화도 생길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서양 속담에 네. 하인은 주인만큼만 정직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위에서 예를 들어서 낙하산 인사나 인사 비리나 적절치 않은 인사를 하게 되면요. 네. 정권 말기 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도 자성하는 기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많은 해명의 국민들이 더 더 화가 났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일 겁니다. 뭐, 네. 관행이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 디지털을 통한 기록, 쉽게 말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든 결국 밝혀지게 된다라는 조건, 네. 그 다음에 뭐 블라인드 테스트 정부에서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교수님께서 인터뷰 초기에 말씀해 주신 토대, 합의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사실 네. 법보다 무서운 게 그런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네네. 사실 곰팡이나 병균은 햇볕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네. 여기서 햇볕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개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인사 자료를 사실 인비 이래 도장 찍어갖고 계속 그거로 사실 자기네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인사 자료에 관계되는 그 파트만 삭제하고 모든 인사에 관한 인사 위원회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모든 전체의 과정을 공개하게 되면요. 네. 그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외부 인사들을 많이 참여시키고요. 네네. 각 과정마다 외부에서 그야말로 깨알같이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요. 네.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인사비리, 인사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척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병은 알리라고 했다 이 말도 떠오릅니다. 널리 알리고 공개할수록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정개혁 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맡고 계시죠.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활짝 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또 지금 제시되는 단어나 개념에 대한 의견 다 좋습니다.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2018 동계 패럴림픽입니다. 패럴림픽.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패럴림픽 방송 중계 시간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너무 중계가 외국보다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하죠.
패럴림픽, 사실은 신체 또는 감각장애가 있는 운동선수가 참여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신체 일부가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 뇌성마비의 선수들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스포츠를 통한 경쟁을 도모하고요. 다양한 또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경기 대회는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또 다른 국제 스포츠 연합의 감독하에 조직 및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패럴림픽 평창에서 열리고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인 49개 나라 570명의 선수가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알려지지 않아서는 안 될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패럴림픽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 또 다른 기회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07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는 뭘까요?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앞서 이 인터뷰를 교수님하고 했는데 채용비리 피해자들 구제받게 됐다고 반가운 소식 있죠?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 피해자 8명을 올해 하반기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채용 과정에서 순서가 뒤바뀌는 바람에 탈락한 이 12명에게 이 기회를 줬는데 이 중에서 8명이 입사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 채용비리 연루자를 퇴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이 정부 방침에 따른 건데 네.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이 채용비리 재판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지난 1월에 1심이 선고됐었는데 그대로 좀 확정이 됐고 그러면서 가장 빨리 좀 피해자 구제 조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앞서 인터뷰에서 얘기됐던 게 바로 이 가스안전공사 8분 이야기였었고요. 지금 어제 금감원장 사이도 큰 뉴스였는데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도 더 확대될 것 같다 이런 소식 들려오더라고요. 네,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사태가 말씀하신 대로 최영식 금감원장의 사태로 좀 이어졌는데요. 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검사의 인력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 하나은행의 채용비리를 확실하게 조사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금감원은 이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 3주간의 특별검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 특별검사반에 이 15명의 검사에게 좀 투입이 돼서 이 다음 달 2일까지 총 15영업일 동안에 이 조사를 진행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 검사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참 이 특정 대학이 거론된 것 때문에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거 보복조사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의 채용비리 건이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좀 밝혔는데요. 네. 이 하나은행 측에서 일부러 이 사실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채용비리 자체는 물론이고 최근 금감원과 하나은행 간에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에 따른 정치적인 폭로가 아닌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 위원장은 이번에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또 이 감독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특별검사가 최 전 원장의 사임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최흥식 전 금감원장 취임 이후에 채용비리 등의 명목으로 8번이나 지금 검사나 점검을 받았는데 또 특별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관측에 좀 다소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더 조사될수록 또 진실이 더 밝혀지겠죠. 자,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 이거 여러 개 분산돼 있어서 힘들었는데 좋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쌓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2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라고 일컫는데 이 카드사가 전액 부담하는 대표 포인트가 있고 또 이 카드사가 여러 가맹점과 제휴를 맺은 뒤에 해당 제휴사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이 결제 대금에 맞춰서 쌓아주는 이 제휴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금감원이 제휴 포인트에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휴 포인트를 똑같은 비율로 이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미끼형 제휴 포인트를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했는데 카드사가 제휴를 맺을 때 제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보겠다는 겁니다. 제휴 포인트 자체가 그 안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제휴 포인트는 이 제휴가 끝나거나 또 제휴사가 문을 닫으면 고스란히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계속 제휴를 맺고 있더라도 유효 기간이 좀 지나서 없어지는 포인트도 좀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는 유효 기간이 최소 5년인데
있는데 제휴 포인트는 2, 3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표 포인트의 소멸률은 통상 2%대 수준인데 제휴 포인트는 최대 20%에 달해서 그만큼 좀 버려지는 포인트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현재 8개 전업카드사 기준으로 이 포인트 적립액을 보니까 약 2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절반인 1조 2천억 원 정도가 제휴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네, 포인트도 엄연히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인데요. 좀 잘 챙겨서 이번에 혜택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신용카드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한다. 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이제 두 가지가 방식이 있는데 현지 통화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원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원화로 결제하는 이 해외 원화 결제를 DCC라고 하는데 네. 이 DCC 같은 경우는 이 결제 금액 외에 3에서 8%까지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네.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라고 할 때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수수료 4%를 붙여서 11만 4천 원을 대금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방식인데요. 네. 이 수수료는 해외 DCC 업체가 좀 챙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해외에서 긁은 신용카드 금액이 15조 원쯤 되는데 이 중에서 2조 7천억 원 정도가 DCC로 결제가 되면서 이 수수료만 1,000억 원 넘게 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수료가 참 크네요. 그럼 네.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차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 카드 회원이 해외에 나가기 전에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을 하면 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를 해도 이 카드사가 승인을 좀 자동으로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아, 네. 예, 대신에 현지 통화로 좀 결제를 하도록 한 건데요. 네네. DCC 서비스를 다시 이용을 하고 싶으면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금감원이 이 밖에 이 복잡한 부가 서비스 이용 조건도 좀 단순화하도록 카드사에 주문을 했는데 네. 전월 실적 기준이나 서비스 제외 대상이 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데요. 이 대상을 좀 많이 줄이고 더 알기 쉽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 다음에 관심 많은 집 문제입니다. 청약 가점 많이 관심들 갖고 있는데 정부가 이 청약 가점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단속한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청약 점수가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이 부양가족 수 배점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이 살지도 않는 부모나 조부모 주소만 옮겨놓는 이 불법 위정 전입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토부는 이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 협조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좀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현재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 8단지 당첨자에 대해서 이 가점을 분석한 후에 이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좀 직권 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를 좀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청약 통장 매매 또 청약 후에 공급 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같은 이 다양한 형태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유한자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등을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채용비리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이 채용비리 사례가 좀 계속 속속 드러나면서 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정치적인 배후 논란이나 또 보복 조사 논란도 좀 많긴 한데요. 이 채용비리 기업은 물론이고 이 채용을 청탁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좀 이뤄져서 이번 기회에 좀 채용비리를 확실하게 청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곰팡이 병균을 이겨내는 건 햇살과 공개다. 앞서 이창원 교수가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보통 사람을 위한 솔직한 보고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보고서가 있다면 아마 보고 싶으실 건데요.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스 보도도 많이 됐고요. 여러 매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인가 아닌가도 궁금하실 텐데 바로 신한은행에서 발간되는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관련 담당자와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의미 있고 생각해 볼 만한 여러 이야기들이 가득 나왔습니다. 특히 보통 사람의 범주에 드는 분들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 약 20.7년, 2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벌까요? 또 얼마나 쓸까요? 관련 보고서 작성한 신한은행 빅데이터 본부의 윤근혁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참 많은 분들 활용한 이 빅데이터 수준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관심받고 있는데 이게 좀 의미 있는 보고서예요. 많이 도움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라는 고객들의 질문에 기초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잘하고 있는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의 금융생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 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보고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의 금융생활과
본인의 금융생활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현재 은행 영업총을 통해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사실은 되게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런 궁금증 가지는 것을 이렇게 조사해서 데이터화했고 이걸 실제로 좀 도움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훨씬 자신만의 어떤 금융계획을 세울 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뭐 현장에서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좀 구체적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 보고서 작년 버전인데요. 지금 보고서를 갖고 있기도 한데 소득, 자산 이런 거 제일 궁금합니다. 과연 예. 남들은 얼마나 버나 이게 궁금할 텐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대비해 취업자의 월 평균 개인 소득은 283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2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근로자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5만 원 상승해서 319만 원인데 비해서 네. 비정규직은 오히려 36만 원 감소해서 17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게 개인이 아닌 가구로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작년에는 저소득층이 월 평균 193만 원, 고소득층이 968만 원 벌었던 것이 네. 올해는 각각 저소득층이 186만 원, 고소득층은 1,003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저소득층 고용 형태나 직업 유형이 고소득층보다는 비정규직과 불안한 직업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빈부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보고서 사실 작년에도 아주 생각할 것들이 많았는데 올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흐름도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시계열이라고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데 빈익빈 부익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 소득 자산 여러분들은 과연 본인들은 과연 보통 사람인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연들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소득 자산 얘기하려면 결국 일자리 문제 또 취업 문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앞서도 지금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했다 소득이 이런 얘기해 주셨지만 10명 중 6명만 정규직 취업이다 이런 결과도 나왔네요. 네, 힘들게 취업한 사회초년생 10명 중에서 6명만이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입사 첫 해 평균 소득은 월 171만 원으로 개인 평균보다 한 110만 원 정도 적습니다. 네. 2년 차가 되면 정규율이 77%로 다소 상승하면서 네. 평균 소득도 205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네. 3년 내 취업한 사회초년생의 지출 현황을 보면 네네. 평균 199만 원으로 네. 평균 소득인 196만 원보다 3만 원 많게 나타나서 네. 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회초년생의 33%는 부모나 가족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평균치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196만 원 버는데 199만 원 쓰더라. 이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의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이런 수치고 사실은 뭐 100만 원 벌어서 200 쓰시는 분도 있고 네, 200 벌어서 150 쓰면서 50 남기는 분도 있고 이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될 텐데 무엇보다 취업을 하는 이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집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주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보고서의 기사화가 가장 많이 된 걸 겁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살려면 21년.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가 조사한 기준으로 보면 평균 전세 보증금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21년 동안 저축, 잉여자금 186만 원을 꾸준히 모으면 21년 후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가정이 21년 동안 매월 186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네.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구매 시기는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집값이 오르지 않고 소득 중에 상당 부분을 그대로 계속 집에 투자하고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일 텐데, 지금 뭐 중간에 물론 이제 신한은행 빅데이터 본부의 윤근혁 팀장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많은 매체들 보도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보통 사람 보고서 봤는데 나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런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뭐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왜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균의 이슈입니다. 사실 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이 격차가 많기 때문에 네네. 고소득층의 이 데이터가 섞이다 보니까 평균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서 평균이 상향 조정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벌고 많이 쓰는 분들과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평균 값을 냈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 맞나? 보통인가라는 의구심 가지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앞서 시간에 따른 변화도 담고 있는 참 재미있는 보고서인데 특히
이 사교육비 부담도 소개가 된 걸 봤고요. 이게 영향을 주는 게 결국은 노후 생활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고령화 속도 아주 빠르거든요. 뭐 금융권도 사실은 이 고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관심 두는 부분일 텐데 노후 관련해서 또 노후 대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중년층의 노후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50대 이상 비은퇴자 중에서 35%만 정기적으로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했었는데요. 네. 그 금액이 월 2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 사교육에 평균 47만 원을 쓰고 있는데요. 네. 본인의 노후보다는 자녀의 교육에 더 집중하는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은퇴 후 56%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고 은퇴 무계획자의 경우 생활비의 18.3%는 가족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자녀에게도 이 부모의 노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건 사실 자녀, 부모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정확히 봐요. 학원비는 평균 47만 원을 지출하는데 노후 대비는 평균 20만 원이다. 예, 이것 결국은 또 자녀들이 같이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재미있는 면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좀 씁쓸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사회를 좀 거울에 비춰보는 것 같았는데 이 보고서가 또 계속 여러 가지로 좀 분석 내용이나 방향이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향후 보완되거나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내년이 되면 저희가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한 지 3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과 올해는 현재 어떤지에 대해서 현황에 집중했다고 하면 네네.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계열 추이를 반영을 해서 네. 금융생활의 변화 모습과 앞으로 보통 사람이 꿈꾸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 발간 후에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네. 그게 이제 빅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도 지금처럼 영업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이 빅데이터 보통 개인이 여러 가지 활용하고 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번에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좀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설계해야 될지 나는 보통 사람과 좀 달리 가겠다. 아니면 그 안에서 똑같이 가겠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이야기 잘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신한은행 빅데이터 본부의 윤근혁 팀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저희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탈락자 구제, 단순한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와 토대가 바뀌어야 된다. 제도 변화 얘기했었고요. 또 여러 뉴스들에서도 그런 관련 이야기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통 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소득을 갖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겠죠. 특히 이제 경제생활을 시작한 경제의 일원이 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일 텐데요. 오늘 이 문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 대책 나올 때마다 그 대책에 대한 효과나 여러 가지 안도보다는 갑론을박이 더 많습니다. 효과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베풀기다, 선거 전략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일자리 대책이 좀 뭔가 확 와닿지 않는 건지 이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는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내일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시중에 제가 이렇게 여론을 살펴보는 기자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청년들이 별로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지배하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나온 지가 이제 한 15년 정도 됐어요, 벌써요. 네네. 그러니까 매년 어떨 때는 한 해에도 몇 번씩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제 흘렀고 많은 돈을 투입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제가 근본적인 좀 이제 우리가 반성도 하고 좀 이렇게 원인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이 일자리 패러다임 작게는 그다음에 크게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이제 관성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실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기업이 어떤 사람들을 되게 채용을 하냐면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채용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생산성은 되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청년 실업 문제가 되는 것은 되게 주로 선진국가들에서 이게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네. 선진국가들의 청년들은 되게 고학력자들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고학력자가 일반 실업률보다 2배 내지는 3배씩 높다는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는 교육 수준하고 생산성이 연결고리가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깨졌듯이 생산성이 높으면 기업이 왜 채용을 안 하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깨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생태계가 바뀌고 있고 교육 방식도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네.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과거의 방식이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네네.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실업률만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라 고용률도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네. 일반 평균적인 고용률보다도요. 네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보게 되면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층 고용률은 한 42% 정도뿐이 안 되고 네. 전체 고용률은 한 60% 되거든요. 1월달 기준만 하더라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 방식,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그 경제 정책의 초점은 대개 제조업이라는 그러니까 이 산업에 기초해가지고 만든 어떤 경제 패러다임, 그다음에 그 제조업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산인 교육 제도, 네. 이걸 가지고 여전히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네. 이게 그러니까 현실하고 괴리가 이제 그러니까 생기는 게 바로 네. 이제 청년들 이제 실업 문제 저는 근본이라고 보고 있고 그 근본 문제를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환경 변화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기업, 경제 생태계 지금 모든 환경이 변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는데 취업하는 방식은 옛날 같다. 그러니까 서로 매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사실 정부가 합동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좀 더 강력한 얘기 나온다. 사실 저희도 지난번에 몇 번 언급을 했는데요. 구직자에 한해서 직접 좀 돈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좀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정부가 지금 이제 기존에도 이제 청년 실업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다가 에코 세대까지도 유입되고 시장에 거기다가 이제 조선업 이어서 자동차 구조조정까지 따르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이제 진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선을 동원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 편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즉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게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교육 문제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그러니까 주요한 걸로 채운 것이 이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일자리 위원장도 이제 그러니까 맡고.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컨트롤 타워는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부처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육 문제도 관련돼 있는데 어떻게 경제부처에서만 가겠습니까? 경제부처는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돈을 지원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추경 편성 얘기도 그렇습니다. 추경 편성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뭐 이제 반대한다, 추경 요건이 안 맞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은 2016년도에도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냐면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당시에도 한 11조 정도 추경 편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법률적인 해석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을 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된다면은 편성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을 편성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됐을 거라면은 벌써 해결될 거라 됐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직접 지원도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학력이 고졸 이하인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요. 이런 경우들은 제가 볼 때 이제 그러니까 임금이 낮거나 낮은 직종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종사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작업 환경도 안 좋은 쪽에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근로 장려금을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근무 환경 개선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학력 수준이 높은 대졸자 같은 경우들은요. 첫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자기 개인의 장기적인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일자리를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을 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그러니까 얼마 지원해주겠다 몇 년간.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려면은 결국은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즉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만이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업이 제조업에 기반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2014년부터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보게 되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가 20년 이상 동안 지금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기업이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문제,
기업으로 볼 때는 새로운 수익산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다 맞물려 있는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경제부처 장관들이 돈만 모은다고 이게 해결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돈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지금 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시니까요. 예.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과나 학제를 다 바꾸는 회의가 진행된다.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즉 이제 뭐 기계공학과, 뭐 물리학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변화되는 좀 추세에 맞춰간다라는 건데 앞서 교육 문제 중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학이 취업학원이지 무슨 교육을 하는 데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좀 예. 몇 가지 좀 와닿게만 어떻게 좀 이 교육 부분도 변화하면 될까요? 저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요. 제가 70대 말부터 80대 초까지 대학을 다녔는데요. 네네. 그때 교육 방식이나 대학의 수험생들을 뽑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안 변했어요. 네. 대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산업사의 유산이고 지금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 과거 제조업사에 그러니까 공급할 인력들을 이제 만드는 방식에서 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제조업의 종사자는 지금 25년 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역할을 감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에 적합한 교육 방식하고 제조업의 역할 감소 사이에 어떤 미스매치가 네. 교육과 생산성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배경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 저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사업체들 보게 되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우버, 에어비앤비, 심지어 중국의 텐센트라든가 네. 이런 기업이나 사업 모델이 왜 한국에서 안 나오는가? 왜 그런 사업들을 왜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못 만드는가? 네.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표준화된 그러니까 지식 습득 교육 이런 거 가지고는 네. 문제 해결 능력을 그러니까 키워주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려면 다른 자신과 다른 분야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 현장의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네네. 이런 방식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네. 표준화된 지식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할 능력을 안 가르치고 창업하라. 돈 네. 지원해주고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창업할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거죠. 예, 특히 실패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상생하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약탈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기업들도 자신이 새로운 수익산 못 만드니까는 기존에 그러니까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검증된 사업들을 뺏어가는 거죠. 네. 자기가 만드는 능력이 이게 고갈되다 보니까요. 약탈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게 결국 우리 산업 생태계가 안 바뀌다 보니까는 결국 안에서 결국은 큰 고기가 작은 고기 잡아먹는 식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2만 명, 3만 명 일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술과 또 창의력을 가진 스타트업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대기업이 얼마에 팔릴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슬픈 현실인데요. 그렇죠. 대기업들이 그걸 또 키워주면 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구조에 따르면은 자꾸 이 설당은 좁아지는 이 물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상황 보면서도 이런 이슈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4809번 쓰시는 분, 핵심은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 홍보하더니 왜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라고 질책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당국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7942님, 패럴림픽 편성 많이 하고 좀 선수들 응원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